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임시 개관한 경남 창원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민주주의 역사와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구에서는 박정희 동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논란의 핵심은 무엇을 어디까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특히 그 주체가 공공부문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핵심 논쟁 사항인데요. 오늘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설 특집 때 저희 그때 폭민을 다루면서 모셨던 교수님입니다. 윤영휘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 설 특집에 상당히 재밌었는데, 자 오늘도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15 의거와 부마 민주항쟁 등 마산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민주주의 전당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명칭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으로 시작된 명칭은 자유민주주의 전당 제안 이후 이념 문제로 번졌고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으로 결정됐습니다. 명칭 문제는 정체성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와 늦기 전에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알려야 하는 전당은 겉모습만 갖춘 채 창원시정의 난맥상을 상징하는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인물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공과를 두고 언제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과만들 준해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박정희 산업화 정신은 조형문도 없고 기념일도 없어요. 박정희 기념하려고 하면 전부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전부 정치인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목포나 광주를 가보면 김대중 광장, 김대중 센터, 김대중 동상 수없이 많습니다. 네, 좀 사례부터 좀 우리 좀 점검을 하고 하죠. 지금 창원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하는 어떤 시설이 이제 임시 개관을 했고, 그래서 들러봤더니 민주주의 역사라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누락이 되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좀 더 그 자세히 어떤 부분이 누락이 된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담겨져 있는 콘텐츠가 좀 빈약하거나 부적절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이승만 박정희 집권 시절에 자행됐던 독재와 탄압 내용들이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네. 자, 그리고 그 3.15 의거가 어떤 맥락으로 촉발했는지 빠진 채 자유당이 이제 권력 유지를 위해 부정선거를 일으켰다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관련된 내용이 한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학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열 열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5.18 관련해서도 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계엄군이 아닌 이제 백골단 사진 등을 삽입을 해서 문제가 또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문위원회 부적격 선정 문제도 있는데요.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거나 관련된 집회에 계속해서 참석했던 인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막말을 한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중요한 민주화 역사는 또 과하게 생략이 된 형태입니다. 이 3.15 의거와 부마항쟁, 그리고 60 민주항쟁 등
창원 지역 민주화 운동에 보다 더 집중이 되어 있다. 근데 이름은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반적인 민주화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역사에 대한 것도 자세히 보여주질 않고 있고, 근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에 저항했던 민주 시민들의 역사도 그러니까 제대로 또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한쪽 눈을만 이제 뜨고 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3.15 이거 할 때도 이승만 이런 세 글자를 이제 뺀달지 이런 식으로 여기 아까도 들으신 것처럼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 이제 자유민주주의 전당으로 이름도 명명하려고 하면서 뭔가 정확한 역사 인식을 좀 회피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좀 받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방금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대한민국이란 이름에 잘 걸맞는 장소인가 너무 창원 지역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그리고 독재 관련돼서 설명을 소략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중립화 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맥락을 좀 왜곡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언급됐으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건 너무 이제 민주주의 역사를 과거의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일 최근으로 온 게 60 그 항쟁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뒤로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일을 했잖아요. 뭐 얼마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그때 촛불 시위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최근에 또 최근에 이제 계엄을 막기 위한 시민들 노력 이런 민주주의는 계속되는 것이고 현재의 것인데 또 그 부분을 부각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보통 해외에 이제 비슷한 기념관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역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왕 아니면은 장군, 정치가 이렇게 좀 중요한 인물, 빅 그 피겨들 위주로 역사를 써왔다가 이제 역사의 트렌드가 이제는 일반 사람들 뒷골목의 이야기, 일상 뭐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 때문에 이제 요즘에 해외 여러 박물관들도 이제 제가 뭐 가본 것도 있고 이제 조사해 본 것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죠. 어떻게? 제가 이제 뭐 영국에 이제 임페리얼 워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쟁 박물관, 전쟁 기념관 같은 데인데요. 제가 옛날에 유학 시절에 가봤을 때는 막 그 처칠, 몽고메리 막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빅 네임들에 대해서 막 위주로 서술했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이제 그 공습 당시에 그 런던 폭격 당시에 시민들이 어떻게 그걸 연대하고 서로 견뎌내고 일상을 살아왔는지 그런 식으로 많이 전시가 바뀌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요. 또 이제 베를린에 가면은 그 유명한 그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정말 그 브란덴부르크 그 토르 옆에 바로 옆에 우리나라 치면 뭐 광화문 옆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저기 유대인 학살 박물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길 가보면 이제 어떻게 자기들이 잘못했나, 뭐 히틀러나 나치가 어떻게 잘못했나도 많이 강조를 하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항했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서로 연대했나, 또 독일 시민들도 다 협력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저항하고 도왔고 연대했는지 그런 걸 또 강조하는 측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또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민주주의 전당 같은 경우는 세계적 트렌드하고는 정반대네요.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이런데 제일 많이 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학생들이죠. 학생들이잖아요. 견학 가고. 저라도 아이 데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잘만 돼 있어. 만약에 아이가 이 쭉 둘러봤다. 그럼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이들이 이렇게 좀 뭐 서울에서 가기는 상당히 좀 멀기도 한데 뭐 역사를 뭐 좌우, 자유, 뭐 보수,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그냥 학부모로서의 제 기대치인데 보이고 싶은 것만 또 이제 최근에 방과후 무슨 그 늘봄학교 이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역사를 좀 점유하고 향유해서 본인들이 인식하는 거 그대로 미래 세대한테 주입시키기를 원한다라는 인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도 대단히 역사 인식에 좀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그러면 되게 이제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사례 얘기부터 좀 하고 좀 일반에서 얘기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박정희 동산도 논란이 되는데 그 대구잖아요. 네네. 교수님이 그 이제 몸담고 있는 학교 네. 또 이제 그 대구에 있고 네네. 지금 대구에서 어떤 식으로 논란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KTX 타고 이제 오는 길에 그 동상을 봤는데요. 뭐 작년 말에 세워졌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크게 이제 박정희라는 인물에 관해서 논쟁이 있고 또 과연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 이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이제 그 절차 자체가 과연 적법했는가. 왜냐하면 이게 시가 세운 게 아니라 이제 박정희 기념 사업회라는 민간 단체가 세우는 거를 시가
승인하고 또 그 부지를 대준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옳은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알다시피 공과 가가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논쟁이 있는 인물을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세울 때는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는 물론이거냐 시민사회가 이렇게 거기 같이 해서 좀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좀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대구에서 박정희 동산이 엄청 논란이 되고 있고 네. 사실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 박정희 기념관도 되게 논란이 돼서 지금 요 상암동에 맞아요. 박정희 있어요. 기념관이 있는 거 네. 아십니까? 네. 그 원래 여기 이제 동상도 세운다고 하고 논란이 됐다가 동상은 안 세워졌지만 상암동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상암동에 기념관을 약간 짓느냐? 뜬금없긴 그렇죠. 하죠. 뭐 이것도 뭐 그때 엄청나게 논란이 됐고 했는데 동상이다, 기념관이다. 이걸 관통하고 있는 그 공통분모로 추출할 수 있는 개념이 기념이잖아요. 역사학자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기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기념이라는 건 결국 이제 기억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기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뭐 소년 시절을 되게 전 따뜻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의 정체성 또 이제 어떤 인생관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인데 잘 생각을 해보면 또 너무 개인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회적 틀 속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뭐 기억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린 시절 부모님, 동기, 친구들 이런 관계 속에서 저의 어린 시절의 어떤 그 색깔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집단 기억이라는 예. 거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또 사회적인 뭐 국가, 내가 속했던 사회, 당시 어떤 기구들, 제도들 이런 것 속에서 저의 기억이 또 형성되는 거예요. 그 20대를 IMF 때 보냈던 사람과 또 이제 BTS와 함께 20대를 보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기들의 개인적인 기억의 색깔이 아니 분위기가 똑같지는 않겠죠. 그런 점에서 개인적인 기억이 또 너무 개인적이진 않습니다. 분명히 사회성이 있는 것이고 또 공공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집단 기억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사회학자였던 모리스 알바시라든가 또 아니면 그 사람이 또 좋아했던 뭐 디르갱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기억이 결국 이제 집단적인,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서사, 그렇죠. 이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집단 기억을 결국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않을지 이런 거를 결국 이제 사람들이 선택하고 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이 상호 과정 속에서 정치성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럼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러면 교수님, 그러니까 뭐 수업 같지만 기억과 역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억을 공식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범위를 정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제 할지를 정하는 게 이제 결국은 기억이 역사화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념이라고 하는 행위는 그 기억을 끊임없이 네. 재조직화에 들어가는 과정. 네네. 보통 이렇게 이제 국가가 그걸 할 때는 보통 이제 그 국가 기념일을 지정을 네. 하잖아요. 네. 국가 기념일 중에는 공휴일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네. 국가가 이제 그 기념식을 하는 것도 결국 끊임없이 그 조금 아까 교수님 말씀드린 집단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환기시키고 강화해 들어가고 네. 해 들어가기 위한 방식이 이제 국가 기념이라는 거잖아요. 저희 뭐 동상을 세우는 아니면 기념관을 만드는 그런 기념 행위가 있고요. 그렇죠. 또 중요한 게 기념일이 있죠. 기념일이 기념일은 있죠. 되게 중요한 게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복절을 반복하고 제원절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국가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사회가 합의한 되게 중요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이거를 이제 교육을 하죠. 그래서 교과서 같은 걸로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몇 개 교과서가 어쨌든 교육부의 그 검정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그걸 우리 다음 세대한테 가르칠 기억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사회가 합의하고 국가가 승인한 기억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공식화하고 역사로 만들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기억의 전수. 사실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4명이 모두 일제 강점기에 살아본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없죠. 그렇죠. 그럼 일제 강점기라고 한다면 일제의 포갑을 우리는 다 연상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할머니에 의해 뭔가 갖고 있던 그 기억이
전수가 되면서 네. 우리의 집단 기억이 된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나는 민족, 뭐 국가 그런 관심 없어 해도 막상 축구 한일 잘하면 뭔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집단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집단 기억을 경험한 게 아니라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 할머니를 통해 아니면 교과서를 통해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가 합의한 시민 사회가 건전한 시민 사회가 합의한 어떤 공통된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사례로 봤던 동상과 어떤 전당이라고 하는 것도 그 기념을 그렇죠. 해 들어게 하나의 어떤 뭐라고 도구라고 해야 되는 거,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수단이기도 수단이죠. 수단이니까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약간 보편적으로 시민 사회가 네.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공적인 방법과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M장은 박정희 하면 어떤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독재. 바로 나오네. 네. 아니 뭐 다른 단어 먼저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금 M장은 독재를 떠올렸지만 네. 어떤 사람은 경제 개발을 또 먼저 떠올릴 수도 그럴 있잖아요. 수 있죠. 그죠? 네, 배고픔에서의 해봉 이걸 네. 떠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주안점을 두냐에 따라서 가치를 또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서로 완전히 다른 면만을 보는 게 지금 좀 현실인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대구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변가요? 네. 이거 그러니까 그 수학한 네. 쥐고 별을 한 움큼 쥐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단순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을 뭐 부조한 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어느 쪽으로 유도를 했냐면 경제 개발, 배고픔 산업화. 새마을운동.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배고픔에서 해방해 준 리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억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동상에 창성하시는 분들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닮았어요, 일단 동상이. 아까 전에 그 홍준표 얘기하고 전시장을 더 닮았어. 일부러 그런. 아니 그 논란도 있었어요. 예. 맞아요. 만들 거면 또 닮게 만들어야지. 전혀 안 닮았다 이런 논란. 찬성하시는 분들 내에서도 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혹시 그 10,000원짜리 지폐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저기 세종대왕이시잖아요. 네. 그 세종대왕의 어진이 없나? 아마 그럴 텐데 아. 세종대왕 그 10,000원짜리 지폐 들어가 있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운보 김기창 화백인데 똑같아요 얼굴이. 본인 얼굴이요? 와. 그럴 수 있구나. 그런 동일이 있구나.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논란이 되게 많이 됐다. 어차피 모르는 거잖아요, 그 얼굴은. 그러니까 네. 우리는 세종대왕 얼굴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까 박정희 그 전 대통령 안 닮았다고 갑자기 그게 떠올라가지고 네. 그죠? 네. 아무튼 새길로 빠져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동상 하나 가지고 도대체 무슨 기억을 어떻게 뭘 하고 뭘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동상에 어떤 메시지를 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을 한 움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 무엇? 기억을 유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간단히. 그 동대구역 광장, 동대구가 정말 이제 대구의 중심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 가려면 거기로 오고 그럼 공공성 그리고 상징성 있는 장소에 어떤 동상을 세우는가는 그 시가 아니면 되게 큰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이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까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결국 뭐 시장이 그런 권한이 있겠지만 그 과정이 정말 그러면 시민 공동체 여론이 잘 반영되어 그걸 반영하는 결과였는가? 거기서 많이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창원에 있는 민주주의 전당이라는 것도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쭉 전시된 어떤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럼 뭐 학생들이 시민들이 민주주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핵심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논란의 축은. 예. 그리고 당연히 기억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 좀 빠져버렸다. 그럼 그 기억을 왜곡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사 왜곡이 뭐 꼭 적극적으로 막 뭘 사료를 뭐 조작하고 아니 만들어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적 사실의 삭제라든가 아니면 지나친 한쪽 면의 부각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마디 부작위도 역사 왜곡이 될 수가 있고 또 자기도 역사적 왜곡이 될 수가 있죠. 네. 용어를 순화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그쵸 용어 순화하는 것도 일본이 예를 들어서 만주간거 아니 그런 거를 진출이라고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아, 일본은 진출이라고. 예, 진출 교과서 진출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없었다고는 못하지만 그 톤 다운을 하는 이제 마사지를 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대표적인 역사적 왜곡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특정 인물을 영웅한다든가 아니면 또 악마화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문제고요.
또 이제 그 전후 맥락을 삭제해 버리는 것. 예를 식민지 근대화론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실 일본이 철도 깔아주고 한국을 만들어준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일본의 수탈, 대륙 진출의 대륙 공격, 전쟁의 이렇게 목적 아니면은 그 군부의 폭주 뭐 이런 것들 싹 빼버린 채 그것만 가르쳐 버리면 근데 이것도 일반 시민들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 왜곡의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네. 그 기억이 왜 중요하냐면 그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본다라고 네. 하는 점에서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기억이라는 게 지금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드라이한 건조한 어떤 회상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정서도 여기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완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게 제가 이제 뭐 윤 어겐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법원 앞에 저희가 이제 법원에 업무를 보러 갔는데 그런 얘기를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역사 전쟁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 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딸이 대통령에 나왔을 때 네. 그렇죠. 예. 호흡으로 찬반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완전히 거기에 뭐 어렵게 인식에 생각할 거 하나도 따라서.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원래 있던 맞아요. 위치에서 그런 일도 있었죠.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또 이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그 몇 주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대로 두기로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계속됐다면 결국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 갔겠죠. 그렇죠. 어렵게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왔는데 네. 그 흉상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홍범도 장군을 존경하고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군의 뿌리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럼 국군은 누구 옆에 있어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인식을 틀지우는 맞아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억을 공공부문이 주도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좀 핵심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영휘 경북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임시장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억과 기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부문이 기념의 주체로 나설 때 어디까지 그걸 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창원의 민주주의 전당 같은 경우도 시비도 들어갔고 도비도 들어갔지만 국비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에 의해서 이제 개관한 어떤 공공의 어떤 그 시설물인데 그러면 여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전시된 내용이 이제 특히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은 경우고 아까 이제 뭐 대구의 박정희 동상 같은 경우도 동상이 설치 부지를 지금 대구시에서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공공이 네. 들어가는 것인데 문제는 역사에 대한 인식 또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시각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공통분모를 뽑아낼 것이냐 이게 핵심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억이 공공기억에 정치성이 있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부분을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는 결국 이제 시민사회가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정치화하고 결국은 이제 현실 속에서는 뭐 지방 정부라든가 중앙 정부가 그걸 정하게 되죠. 왜냐하면 뭐 교과서도 만들 수 있고 뭐 기념관도 만들 수 있고 또 공일도 정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죠. 뭐 일본 같은 경우 히로시마 막 그 자기들 뭐 폭탄 터져가지고 막 당한 거는 엄청 강조하면서 반대로 자기들 저질렀던 많은 잘못들은 그냥 얘기 안 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홀로코스트 당한 건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팔레스타인 저지른 일들은 얘기 안 하고 한마디로 자기들이 그걸 무엇을 기억할지를 정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제도화하고 감시화하는 방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뭐 특정 권력 잡은 사람이 이걸 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다수의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국가 기념일 지정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가 말 그대로 이제 그 공공이 주도하는 기념의 가장
맨 상위에 있는 게 국가 기념일이 될 네. 텐데 지금 단적인 게 지금 제주 4.3 사건도 지금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주도의 기념식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재미난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4.3 지금 공식 명칭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중립적 지금 용어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주 4.3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완전히 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사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한쪽에서는 그건 폭동이다. 대한민국의 어떤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려고 들었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극우 세력이 있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공공에 의해서 뭔가를 기념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의 단적인 사례가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4.3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 학살도 있었고 또 반대로 또 뭐 그쪽 반대쪽에서 말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현재 그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용어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약간 임시적이지만 쓸 수밖에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억은 집단 기억은 되게 현재적이고 그렇죠. 만들어져가는 그리고 뭐 역사라는 학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이제 사료와 결국 역사가의 해석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의 상호 작용이잖아요. 이이치카가 얘기한 것처럼 현재와 과거의 대화, 또 사례와 역사가의 대화인 게 역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는 현재로서는 여기까지밖에 얘기할 수 없다. 어떤 거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합의를 깨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4.3 사건으로 이제 법에도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이렇게 명칭이 돼 있고 정말 용어라는 게 대단히 또 정치화되는 게 이를테면 누구는 5.18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5.18 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맞부딪히는데 제가 그 김종필 전 총리가 회고록을 썼던 걸 신문에서 쭉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 중앙일보에서 네, 연재를 했던. 연재했었죠. 예. 근데 거기 계속 이제 5.16을 혁명이라고 지칭을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쭉 보다가 무슨 어떤 동기랑 이야기를 하다가 5.16 혁명이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혁명? 이렇게 반문을 당해서 야 이거 되게 좀 신중해야 된다. 되게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용어가. 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4.19는 의거, 5.16은 혁명. 요즘 어떻게 보니까 여순 반란. 여순 반란. 여순 반란. 그러니까 사건 교과서에 그랬었죠. 그렇게 이제 용어가 이제 그렇게 기재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은 4.19 혁명이죠. 4.19 혁명이라고 혁명이죠. 하고 헌법 5.16 전문에도 4.19 혁명이라고 5.16 군사 쿠데타. 군사 여수는 어떻게 지금 기술돼 있나 모르겠네. 교과서에. 여수는 사건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학교 때 여순 반란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는 반란이라고 여순 했었죠. 사건이 맞네요. 예. 여수 순천 순천 사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의 그때 그러니까 교권 반란이라고 했냐면 그때 그게 제주 4.3 그러니까 진압하라고 출동 명령을 내렸는데 군인들이 그걸 거부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군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거부했다가 없고 반란. 교과서 그렇게 기술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용어 하나 정리가 어떤 기억의 공통분모를 도출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할 수밖에 없다. 이건 무슨 교과서적으로 딱 이렇게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합의라고 하면은 되게 주관적인 것 같고 뭐 결국은 뭐 약간 하기 나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바운더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왜곡과 역사 수정주의 뭐 그런 건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이제 뭐 독일 옛날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이제 모든 독일 예를 들자면 모든 독일인들이 거기 가담한 건 아니다. 아니면 거기 저항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식의 새로운 사료를 갖고 꼭 그런 것만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해석 내지는 역사적인 자기의 조금 더 극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좀 극단화된 어떤 해석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더 나아가서 홀로코스트가 없었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히틀러가 나름의 어떤 정당화된 이론이 있었다든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완전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거는 혁명이다, 어떤 건 사태다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뭐 예를 들자면 5.18 같은 경우는 여러 역사학자들이 또 충분히 검증된 사료와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증언과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합의된 어떤 역사가들의 해석이 있고 또 국가의 승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뭐
뭐 약간 다른 시각을 아니면 극단화된 해석을 또 우리가 마냥 허용할 수는 또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새끼로 빠져서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광화문 사거리에 옛날에 세워진 동상이 이순신 장군 동상이잖아요. 네. 그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그 존경했던 게 군 이순신 출신. 장군이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동상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과정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과 일방적인 추진에 의한 거였는데 그렇다고 이게 국민적 경론이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죠. 이건 뭐냐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자체가 뭐 국민적 기억과 평가가 이미 그래도 공통분모가 네, 도출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미 조선 시대 때 꽤 인기 있는 분이었어요. 그때도 당대에도? 이미 당대도 인기 있었고 뭐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은 대대로 추앙받고 계속 뭐 공직에 나가고 그러는 분이었고 한마디로 뭐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이순신 동상을 세운 건 정치적 의도가 있었지만 너무 되게 뜬금없거나 국민적인 어떤 반감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을 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공공이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에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오히려 하나의 사례가 그러네요. 이순신 장군 동상일 수가 논쟁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추진 과정은 일방적이었던 거잖아요. 일반적이죠. 추진 과정은 일방적이었던 그것이 일방적이라고 논란이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인데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우연치 않게 한 역사학자 분께 역사 학계에 갑자기 이제 뉴라이트가 등장했을 때 당시 학계 내에 그 막 치열했던 논쟁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처음 지금이야 뉴라이트 뭐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것들에 대해 방박할 수 있는 논거들이 다 있지만 그때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 경제적 수치로만 봤을 때는 생산성이 조선이 늘어난 게 맞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근대화된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역사학계에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계속 논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뉴라이트가 이제 주류 사학으로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 앞에 설치하는 걸 주도를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시민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어떤 처사를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규정까지는 모르겠고 그런 가정이 없었다고 비판을 많이 받는 건 확실히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가 공공지거든요. 그 맞아요. KT래요. 그 코레일 그 저기 철도공사 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민간 사업체가 이렇게 세우는 걸 시가 묵인하고 세워주는 것도 자금도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은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소송까지 하고 있어요. 철도공단이 이게 우리 부지인데 왜 시가 여기에 박정희 이 동상을 세운 거냐라고 해가지고 7월부터 이제 기일이 잡혀 있어가지고 본격화될 건데 빨리 철거해라 이런 소송을 지금 제기해서 대구지방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국민적 합의와 공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했던 국가 기념일 같은 경우도 그럼 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법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를 보증할 수 있는 그 과정과 절차가 뭐냐 국회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미 성격 규정도 끝났어요. 민주화운동이라는 성격 규정까지 끝났고 국민적 합의도 이미 도출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뭐 북한군이 개입했네, 폭동이 있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거는 그러면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기억의 공통분모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단 취급한다. 예를 들어서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간주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합의된 건전한 시민사회의 그런 합의된 기억이 있고 또 이게 역사학자들이 뒷받침해서 사료로 충분히 이렇게 뒷받침되는 사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수정주의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새로운 사례와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 그 사실을 다르게 발라보는 시각 자체를 우리가 배격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역사를 풍부하게 만들고 우리가 못 본 측면을 보게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어떤 정치적 이념적 선전을 목적으로 그리고 증거를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은폐하거나 또 조작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걸 다르게 말을 하는 거는 그 의도성과 방법면에서 우리가 결코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5.18 특별법에 보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거나 하는 표현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혐오
표현이 다만 나와요. 학술적이나 이런 데서 연구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예외라는데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역사 인식이라는 게 아까도 시민사회 계속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합의가 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거짓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방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런 특별법이 각 사건, 4.3 사건도 특별법이 별도로 있고 이제 5.18 마찬가지인 그렇게 규율을 하는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부분도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요. 이제 이런 입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발이 있지만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측에서는 결국 역사 왜곡이 아니면은 역사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공익에 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전한 시민이 또 다음 세대가 역사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균형 잡히게 이해하는 걸 반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안 문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대외 관계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이거를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하는 경우가 외국에도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또 나치를 찬양하거나 하면 처벌을 받잖아요. 형법 130조가 되게 유명한 독일 형법 130조가 되게 유명한데요. 공공연하게 홀로코스트를 부정, 축소, 동조하는 경우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가 합의되는 기억에 대해서 다른 시각 말하는 거를 이 어떤 학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동의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시각에서 또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정치적 선동의 목적을 가지고 또 사료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는 분명히 제재가 가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재미난 이 또 하나의 어떤 그 화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해서 공공주도의 기념, 공공주도의 기억이잖아요. 근데 민간의 기억, 그런 완전한 그런 100% 자유의 영역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히틀러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는 히틀러를 기념하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카페 안에 히틀러 흉상도 막 설치를 하고 히틀러 굿즈도 만들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건 민간이니까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최소한의 선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뭐 어려운 부분이죠. 뭐 왜냐하면 사상적 자유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독일 형법도 보면요 공공연하게 이제 홀로코스트를 부정, 축소, 동조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가 아니라 공공연하게라는 내 집에는 설치할 수 있지만 가게는 안 되겠네요. 공개된 장소는 안 그런 되고 단어가 가겠네요. 붙는 것이 또 그런 측면을 어느 정도는 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합의된 공공의 범위의 어떤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네, 제가 좀 흥미로운 기억이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밀리터리 덕후라 그러죠. 밀덕. 밀덕이어서 정치적이거나 뭐 역사적인 기억이 아니라 그냥 밀리터리 덕후로서 그 히틀러의 부대 운영했던 장군의 사진을 이렇게 집에다 갖다 놓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막 뭐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우연찮게 이제 독일인 방송인과 같이 방송을 하고 방송 안 하는 시간에 제 친구가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그 친구한테 빨리 지금 전화하라고. 왜요? 치우라고? 자기가 설득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바꿔줬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도 열변을 토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 친구에게 그 독일인 방송인 여자분이셨는데 설명을 막 하시는 거예요. 막 한국말을 할 줄 아셨는데 부족한 한국말을 막 다 끌어 쓰시면서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시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이래서 역사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헌법 정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헌법 전문을 이제 되게 강조를 하는데 어떤 하나의 국가의 어떤 그 뿌리,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부분인데 내가 아무리 나 개인적으로 뭔가를 기념한다 이런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시민사회의 일원이고 또 국가 공동체의 일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헌법이라는 합의된 기초 질서 그리고 합의된 가치를 우리가 동의하고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나는 대한민국 헌법 싫어해도 결국 그걸 어긴다면은 재판을 받거나 또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질서에 대한 합의와 존중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외부에 알려지는 거 지금도 전두환 굿즈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에코백에 이제 전두환 얼굴이 있고 거기 더 사우스 페이스 이래서 이제 노스 페이스라는 또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브랜드가. 그래서 그거를 만약 들고 다닌다 그러면 약간 사회적 매장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정반대로 아마 우리 교수님도 그때 엄청 그 반발 대회를 계셨을 것 같은데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했다가 뭐 파동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막 엄청난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주제의 맥락에서 그 시도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뭐 특정 정부를 떠나서 네. 국정화라는 시각은 역사학자로 동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역사는 결국 사실과 역사가의 해석이라는 두 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양자는 긴장 관계죠. 그래서 역사가는 사료로부터 독립될 수 없고 또 반대로 사료가 역사가가 없는데 사료가 의미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긴장 관계 속에서 둘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역사가 해석되기 마련인데 이런 다양한 역사 해석의 길을 막아버리고 그 해석을 국가가 독점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하는 최종의 어떤 권한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교과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국가가 그거를 가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건 흔히 말하는 국가주의 철학이 반영된 정책이고 그런 거를 뭐 사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지향점을 떠나 역사학자라면 그렇게 동의하기는 분명히 쉽지 않았을 근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금 공공이 주도하는 기념과 기억은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국민적 합의가 그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그런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은 집단 기억만 국정교과서에 담겠다. 이래도 이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뭐 그거 만들었다고 쳐도 대부분은 한 90% 이상은 일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 아마 넣겠죠. 그럴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시민 사회를 사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해석을 정말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역사가들의 어떤 그런 시각 속에서 역사가 발전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사건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네. 그거를 국가기관이 독점한다. 네. 국가기관이 그걸 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 얘기할 역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갈등과 이게 첨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그 미국에서 문서에 위안부 컴포트 워먼이라고 썼는데 힐러리 장관이 그걸 다 성노예로 바꾸라고 했을 때 일본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국제 약간 이슈가 되는 거고 최근에는 계엄이 있었잖아요. 계엄 검토 문건 이런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여순 사건을 여순 반란이라고 또 적시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 또 뭐 제주 폭동 이런 문구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조망하고 그 역사의 인식 끝에서 어떤 또 정치적인 행동이 그릇되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상징적인 사례라는 생각도 들고 이 여순 반란이라고 하니까 또 유족분들이 그걸 이제 알게 되신 후에는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정치 투쟁의 한 갈래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른바 기억 투쟁.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정권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특정 국가 기념일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권도 있고 네. 안 하는 정권도 있고 그다음에 기념식에 참석을 하더라도 강조점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결국은 기억 투쟁이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억 투쟁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정치적 논리잖아요. 이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국민들이 어떻게 기억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역사 의식을 바꿀 수 있고 역사 의식이 바꾸면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정치적 성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처럼 사실은 정치적인 게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까 국정교과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기억의 역사는 정치성이 있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동대구역에 동상을 세우려고 하고 광화문에 뭘 만들려고 하고 그러냐면은 이제 그런 자기들이 사적인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인정 그리고 역사가 된다는 것은 이 단순히 사적 기억이 아니라 공적인 인정을 받고 또 국가 공동체로부터 국가 공동체가 약간 승인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집단 기억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면 될 텐데 어떤 이제 아니 그렇잖아요. 뭐 생가에 산다든가 뭐 괜찮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광장 아니면 상징적인 자리로 나와서 공적인 승인을 받고 싶어하는 거죠. 논란이 여전히 있을지 모르지만 봐라.
어떻게 우리 국가가 아니 지역 공동체가 인정한 이런 인물이지 않냐라는 그런 어떤 권위를 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국정교과서 얘기도 다시 돌아가자면은 이거를 다음 세대에 공인된 기억으로서 넘겨줌으로써 누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저당자와 현재 권력을 더 정당화하려고 한다, 공고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 책에서 그런 구절을 본 것 같은데 한 그 국가의 국민의식의 변천사 라우를 보려면 뭐를 봐야 되냐면 두 가지로 보면 된다. 하나는 동상을 봐라.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동상의 변천사를 하나를 봐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가 기념의 역사를 봐라. 네. 그러면 결국은 국가 주도의 어떤 그 국민 의식을 어떤 식으로 틀지우려고 했는지 역사가 거기에 다 드러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념일도 있죠. 그러니까요. 기념일 변천사도. 기념일을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집회. 이게 사실 독립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독립운동 하셨던 인사의 얼굴이 안 들어간 집회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집회 중에 진짜 그 대한민국의 뿌리를 형성했던 독립투사들 네. 집회 인물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 명도 없고 다 조선시대 사람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 안중근 의사가 왜 집회에 없어야 되는 겁니까? 네. 김구 선생이 왜 없어야 되는 겁니까? 안창호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그러네요. 아니 여성 독립운동가분들도 너무나도 많았고 심사인당 물론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더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도적으로 이렇게 막 여성 인권을 위해서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여성분들도 많고 너무나도 많은데 약간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이 아쉬운 부분인 말씀 것 같습니다. 잘하셨는데 사실은 최근에 집회가 이제 새로 만든 게 5만 원권 그렇죠. 집회잖아요. 네. 그래서 5만 원권 집회 속 인물로 누구를 선정할 그때 것인가 엄청난 논란이었잖아요. 논란 엄청 났었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요. 근데 결과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신사임. 그러니까 너무 약간 비겁한 선택이었어요. 솔직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필이면 신사임당이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독립투선 이런 거 하다 보면 정치적 논쟁이 너무 세게 붙을까봐 그걸 피하려고 무난한 네. 인사. 피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어마어마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단적인 예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독립투사가 왜 논쟁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오르네. 그래서 여러 명 세우자는 얘기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예. 말씀 잘하셨어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에서 뭔가 피해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집회의 역사를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무슨 기념식 하면 너무나 의례적이고 뻔한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뭔가 어떤 기념관이라든지 동상이라고 하는 것에 깔려 있는 복선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만 보는 게 아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고요. 특히 우리 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